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집권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낙선한 강요들은 줄줄이 사임하고 있고 이시바 총리 역시 총리직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총선 결과에 따른 일본 정계의 향방,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실시하고요.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주 4일제에 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의 근로 환경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민당에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자, 총선에서 이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주 캐스터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의 자민당이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56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현 의석인 247석보다 56석 줄어든 191석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여기에 자민당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확보한 24석을 합쳐도 215석에 그쳐서 이 과반에는 못 미치는 민주당의 정권을 내줬던 지난 2009년 이래 15년 만에 최악의 참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참패 이유로는 정치 비자금 문제로 불거진 부패 정당의 이미지와 고물가 경제난에 따른 무능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선거 승리 기준을 연립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삼았던 만큼 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금 잠깐 이용주 캐스터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가 좀 정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비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민당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하고 또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민생고가 심해지면서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패배의 원인은 지난해 이제 드러났던 자민당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가장 컸습니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라고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있어요.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모을 때 그게 이제 파티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이제 입장권을 빙자한 후원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왔는데 한 5명은 쓰고 5명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이면 이게 5,000원이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것만 이렇다고 그러고 또 암암리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추측이 돼서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부정부패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근데 자민당은 옛날부터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일본 정치는 뭐 가장 크게 이제 로키드 사건 그거 그때 아마 오이라 총리인가 그랬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년대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아직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 부패 정권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달라졌는가 아니다 달라졌을 리가 없다. 거기다 플러스 이런 일들이 연일 신문이나 이런 오르내리면서 피로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자민당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권자의 역동성이 참 많이 떨어지는 걸로 항상 자민당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12년 만에 지금 과반을 무너뜨려버린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그 결과가 뭐냐면 강요 가운데 지금 낙선한 사람들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사임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쉽게 말하면 장관들이 지금 계속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건데요. 음. 현지 강요로서 총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이 이제 29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현직 강요가 낙선한 게요. 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역사를 쓴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펀세쿨자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이번에 이 신지로 위원장 고이즈미 위원장도 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이시게이치로 대표 역시 이번에 낙선을 하면서 사실상 사임의 뜻을 밝혔고요. 이시바 정권 내각의 특징은 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아베파 인사들을 거의 다 이번에 배제를 하고 네. 자신의 뒤를 이었던 방위상 출신만 4명이나 들여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신속하게 꾸렸던 내각도 지금 절반이나 허물어진 셈이고 무엇보다 총리 자신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강요들은 둘째치고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본 정치 지형에 대해서 이제 좀 대대적인 지갑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강요는 둘째치고 지금 문제는 이시바 총리잖아요. 역대 최단명 총리가 될지도 네. 모른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네 코가 석자가 아니라 거의 한 6자 되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열자. 네. 큰일 났습니다. 음. 이시바 시게루 그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요. 네. 최근에 그 지지율을 보니까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도통신 보도였는데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직후에 28일과 29일에 유권자 1,0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좀 돌려봤다고 합니다. 네. 거기 들어보니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2.1%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총리 취임했을 때는 약간 50.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쑥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끔찍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52.2%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잠시 또 말씀드리자면 이시바 정권이 혹시나 유지되기 위해서는 곧 있을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이제 재선임돼야 됐는데요. 일본 헌법은 이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이번에는 11월 26일이 국회 소집 기한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보통은 뭐 자민당이 계속 이제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총선거 이후에 10일 전후로 국회가 소집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특별국회에서 진행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의 총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되는데 네. 여기서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결선 투표 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존속을 위해서 과반수 의석이 깨지면서 정작 이시바 총리조차 총리직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야당과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한 주인공이 이시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 무덤 판 거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근데 물론 과정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자민당이 이제 최대 파벌이 아베파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그 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네. 총선을 다시 실시하려고 했는데 네. 결과는 입지가 확충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수직으로 파갖고 무덤을 파버렸다. 자승자박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네. 그럼 이시바가 지금 총리직을 유지를 하려면 공명당 말고 다른 정당의 또 지지를 좀 획득을 해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중의원 의원 수가 이제 465석, 여기서 과반 기준이 233석입니다. 예. 근데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원래 해산 직전에 288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훌쩍 넘어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야권은 160석 안팎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금 215석만 가져갔단 말이죠. 과반 기준에 비하면 18석이 모자랍니다. 근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민당한테 정권을 빼앗겼던 전 민주당이죠. 그때 너무 대처가 미숙했다고. 너무 못해서 네. 빼앗긴 이 민주당, 현재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 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진짜 엄청나게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148석을 차지했어요. 근데 입헌민주당이 140석 이상을 차지한 게 20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치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진 제3여당,
국민민주당입니다. 이 국민민주당은 28석을 차지했고 또 다른 야당인 일본 유신에는 3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되려면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어떤 여당 일부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 국민민주당이 자기네 당대표한테 표를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인데 해보지 안 되잖아. 안 되죠. 사표잖아. 사표죠. 왜냐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시바 총리한테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1등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고 2등은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적어야지 안 그러면은 사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 당 이름을 적어버리면 결국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응원하는 꼴이 돼버린다. 누구를 지지하지 노다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캐스팅 보트인 국민민주당이 왜 사표를 선택을 했냐. 그만큼 또 얻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국민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연히 야당인데 자민당이랑 손을 잡는 모양새가 자민당한테 표를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 자체가 사실 정권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민심이 아니다. 쟤네 못했다라고 하는 자민당하고 연정을 해버리면 기존 지지층이 반발하거나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대신에 자민당하고 일종의 거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예컨대 국민민주당이 총선 때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전기가스료 인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표를 던져서 이시바 총리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공약을 자민당 니네들이 대신 실천해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현이 되면 국민들한테 이걸 내세울 수도 있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시바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 그리고 다른 야당들하고 또 세력 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민당 이외의 정권이 집권한 사례가 사실 1955년 이후로 2번밖에 없다고 해요. 심지어 38년 동안 자민당 정권이 안 바뀌어서 자민 막부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자민당은 그냥 거의 일당 체제였어요. 사실상 일당 지배였죠. 네, 일당 지배였죠. 근데 우리야 자주 정권이 교체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뭐 바뀌면 바뀌고 안 바뀔 수도 있지, 바뀔 수도 있지 하지만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지금 정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이 자민당이 이렇게 독재할 수 있는 거 중에 큰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자민당이 즉 일본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민당을 안 찍고 다른 당을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그래서 선거 끝나면 누구를 찍었는지 말을 안 해요. 다들 이신점심으로 자민당 찍었겠으려니 뭐 이렇게 보는 게 선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선거 보고 굉장히 놀랬고 지금 자민당 편이 돼서 뭐 이게 뭔가 유리하게 도와주는 그 어떤 정치인도 지금 국민들한테는 찍혀요. 가능하면 자민당 편을 안 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당파 싸움이라고 보기보다 국민들이 이제 역적으로 찍힌 자민당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까지 생각을 하는 정도라서 그 정도가 아니면 2번 바뀐 것 중에 요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거기는 아예 대놓고 일당 독재고 그렇죠. 일본은 자민당 그냥 독재라고 하기엔 좀 뭐 일당 지배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치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이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그 권력을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정당 내에 파벌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 파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 같은 공산당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상하이방인이 뭐 태자당인이 뭐 해자고 어떤 인맥으로 얽힌 이런 파벌. 여기서 어떤 뭐 타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산당을 운영해 왔던 체제인데 자민당도 사실은 비슷했던 거죠. 아베파니 뭐니 해가지고. 아베파, 뭐 모테기파 그리고 기시다파, 기시다야 이제 뭐 내려갔으니까 최근의 인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실 아베파의 뭐 모테기파 이런 정말 많은 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서 그러죠. 내부에서도 사실 이시바 시게루가 힘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런 식의 파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일당 지배의 틀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느 파벌이 이제 대세를 쥐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민당의 집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건 대사건인 거죠. 일본 정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 큰
큰 사건인 거죠, 사실은 정치. 그러니까 독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파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당이 무조건 다음 선거에 이긴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예. 다른 당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당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데코레이션으로 많을 수가 있는데 파벌이 많은 게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민당 내부 안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지기 전에도 이시바 체제는 되게 약체라고 평가를 했는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설령 이시바가 총리 수명을 연장해 간다 하더라도 최약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시바 정권이 이제 대외 정책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한일 관계도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의 선거가 우리가 왜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한일 관계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우리로서는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자민당이 계속 독주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한일 관계는 대부분 자민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네. 자민당이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에 판을 짜고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앞날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차기 총리를 지명한 특별 국회가 이제 다음 달 11일에 소집될 예정인데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고 차기 총리 막 이 혼란이 오는데 한일 관계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이게 이시바 총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 신경을 못 쓰다 보니 이거가 제대로 판이 짜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당장 지금 다음 달 예약돼 있는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이 이제 일정을 차질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광산이 사도섬에 있는 광산에 조선인 징용자 이런 분들이 끌려갔는데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건 1,000명이 좀 넘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진폐증 그다음에 사망하고 또 광복이 된 다음에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조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사도광산이 등재되면서 조건으로 붙은 거예요. 이 추도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고 그래서 과거의 일을 명확히 밝히겠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됐는데 이게 안 지켜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12월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러시아, 북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반도에 걸려진 안보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경우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한미일 그 협력 체제의 공고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주 큰 방향이었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는 지금 뭐 이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 시바 시게루 총리가 만약에 뭐 재선출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이게 외부로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내부 드라이브가 전혀 걸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지금 40년 만에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해결이 먼저 돼야 외교적으로도 뭔가를 할 텐데 내부 드라이브가 전혀 걸릴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근데 다만 이 점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이제 계속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쭉 추진해왔던 게 평화헌법 체제의 어떤 변경, 수정이잖아요. 근데 이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그 이 우향우한 어떤 이 추세 자체가 약간 꺾이지는 않겠지만 속도가 떨어져 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평화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정부패.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세금 내고 이 고물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니네들은 그렇게 꽁돈을 많이 먹었어? 라고 하는 그게 정서 자체가 이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이 이루어졌던 거죠. 국민에 의해서. 예.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어저께 막 여기저기 일본을 전화해 보니까 일본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이 이 부정부패로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로키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이게 돈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치 프로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자 다나카 총리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오사노 겐지라고. 이 사람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소환됐을 때 질문만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벌써 네, 떠오른 장면들이 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70년대에 이미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지금 한다 해도 이거 뭐 재판이 가든 뭐가 되든 어디 가도 얘네들 지금 파티권 뭐 이렇게 해서 돈 먹은 이 정치인들 다 와서 할 말이 뻔하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마 그거 수입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그 대한 관계 같은 경우가 그걸 규정하는 게 일본 내부 정치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설령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반중 정책을 기조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큰 방향은 아마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속도나 강도가 조절은 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는 좀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건 바로 주 4일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걸거나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행복의 나라 아이슬란드 이야기입니다. 아이슬란드가요, 임금 삭감 없이 실시한 주 4일제 도입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증하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고 번아웃은 급락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동시에 낮은 실업률까지 동시에 달성하면서 주 4일제를 불어온 눈으로 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과 2019년에 주 4일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 51%가 주 4일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대다수의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에서 35에서 36시간 정도로 줄어든 근무 시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금이 줄지 않으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덕에 아이슬란드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몰타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 낮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아이슬란드의 실업률은 3.4%로 유럽 선진국 평균인 5.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슬란드는 주 4일제 도입 이후에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기업과 국가들이 주 4일제의 긍정적 사례로 아이슬란드를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지금 전면 시행인 거죠. 네. 주 4일제. 다른 나라 사례는 어때요? 미국을 비롯한 현재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한 10여 나라가 됩니다. 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일본, 스페인, 영국, 남아공, 벨기에, 포르투갈 이런 데서 실험적인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실험. 네,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 예. 그래서 지금 아이슬란드 사례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이미 주당 근무 시간이 세계적으로 짧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져 버리니까 주 5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4일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주 4일이 되는 나라도 있고 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정부가 이제 그 주 4일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서 일정 기간 주 4일제 시험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지방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구 10만 5천 명의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민간기업 대상으로 주 4일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좀 더 넓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과로사가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시라고 하는데 그 예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주 4일제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이제 PD들은 24시간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 4일제 의미가 없기도 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가 되면 왜 경제 성장률이 늘고 왜 이게 실업률이 낮아진 게 사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반면 이제
이 노동자의 능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해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조금 좀 쉬고 능률을 차려서 한 6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영국 기업들도 이제 주 4일제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해 4월에 이걸 좀 더 많이 시행해 보자라고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5일제도 옛날에는 선진국이나 그렇지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라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주 5일제 하면은 종묘 사직이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맞아요. 보도가 막 그 당시에 흘러나왔었죠. 네. 근데 뭐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 4일제가 한국도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니까 하고 있겠지라고 볼 수도 말씀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 다른 분은 뭐라도 김영미 대표는 대표시잖아. 대표가 24시간 일한다니까요. 저희 직원들은 퇴근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신데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주 4일제 일할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대표가 더 일을 더 쪼개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계세요. 너무 힘듭니다. 네. 주 4일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지금 주 7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점을 정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송현수 기자가 네. 주 4일제 노동을 한다면 나머지 3일을 뭐 하고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잡하겠죠. 진짜요? 오, 투잡이요? 와, 너무 한국인이다. 와, 진짜 한국인들 네. 이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네, 주 4일제 진짜. 얘기 나오면은 제 친구들도 투잡하겠죠. 다 투잡 얘기부터예요. 뭐 사조 삼촌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요. 투잡하신다고? 근데 투잡을 하겠죠. 야. 그러니까 회사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그 주 4일제를. 그렇구나. 네.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전형적인 기업의 직장인인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지금. 유일한 정규직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네. 대표님 빼고. 네, 그렇죠. 그죠. 네. 자, 참 아이슬란드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근데 전면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가 근데 없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이 노동시간 상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모로. 근데 이게 21세기 들어서 조금 달라진 경향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기술이 발달을 했고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자리가 이제 잡으면서 고학력 직업이나 저학력 직업 사이에서 분명한 격차가 생겼고 이게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고학력 노동자는 뭐 그 기술, 금융, 전문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일합니다. 당장 제 주위에 있는 개발자들만 봐도 누구도 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 없어서 못 뽑을 정도로 기업의 수요가 높죠. 그만큼 몸값이 굉장히 높고요. 연봉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자동화와 디지털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저학력의 노동자들은 풀타임 일자리를 갖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은 향상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간 기술직이나 뭐 저학력 노동자들은 오히려 수요가 줄었고 고학력이나 고임금 직업은 수요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근로시간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근데 근로시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건 결국 소득의 불평등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주 4일제를 찬성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특히 저학력 노동자나 저소득 노동자는 그렇지 않아도 풀타임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데 주 4일제까지 들어와 버리면 파트타임을 여러 개를 뛰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 4일제를 마냥 이제 반기가 어려운 거고 또 하나의 걸림돌은 주 4일제 도입 자체가 어려운 분야들이 분명히 산업군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주 4일제 도입해버리면 학부모들은 나머지 하루를 어디다가 애를 맡겨야 됩니까? 학교를 못 보내면. 애기들은 그냥 주 5일제 하죠. 네. 그래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레스토랑.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의 인권도 있는데. 학업을 중시해야죠. 생각해보면 제가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맞아요. 월화수목금으로 이게 바뀌었을 때 그때 그 6일 학교 가다가 5일 학교 가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걱정하셨다고요. 우리 애들 바보 될까 봐. 맞아요. 네, 이거 하루 공부 덜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다른 생각들이 분명히 존재를 이 이제 전 근대적인 사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이게 양을 봤을 때 결코 업무량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목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목표 완수를 한다고 그러면 주 4일제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현직 직장인으로서 이게 직장인한테 목표량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전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네, 이것만 치고 나면 나는 퇴근할 수 있어가 과연 존재하는가 첫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직장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월급은 그대로 받고 주 4일째 일하고 싶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생산성이 받쳐줘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받쳐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쓴 기사인데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이제 어떤 기업이 실시를 한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주 4일제 한대 얘기를 듣고선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5일 동안 하던 일을 4일 동안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맞아요. 안 받쳐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라고 규칙을 내밀었냐면 점심시간이랑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기. 그리고 쉬는 시간 금지, 잡담 금지, 전화통화 금지. 이런 것들을 내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5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을 4일 동안 끝내고 가야 되니까. 그럼 직원들은 사실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말하다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던 거죠. 결론은 송현석 기자는 반대. 아니요. 아니요. 반대는 아니고.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주 4일제를 하되 업무량에 대해서 약간 텐션을 좀 주고 노동자가 그걸 통해서 이제 쉴 때 좀 잘 쉬면서 집중할 때 집중하면서 업무의 능률이 오르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 시선 집중 PD 작가님들도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막 이러면 다 뭐 뛰어들어서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7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되는 주 4일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죠. 맞습니다. 네. 주 4일제로 가는 대신에 임금이 그러니까 5분의 1이 줄어든다면 그걸 그러니까 찬성할 노동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투잡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제는 이제 그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조금 전에 이제 송현석 기자의 말씀은 그건데 어찌 본다면 그건 당연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또 노동 생산성은 또 거기에 적응해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막노동을 많이 했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영이 있고 이제 인력 시장 나가서 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영은 건설 회사에서 그 현장 사무소에서 직고용을 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되게 느슨해요. 거기는 시간만 때우면 되거든요. 대신 임금이 낮아요. 일당에 본사에서 낮아요. 파견이 된 건데도요. 본사에서 파견 그냥 그 현장 사무소에서 고용하는 경우죠. 근데 인력 시장 나가는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라 저기 딱 요 양을 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양만 채우면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 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잡이 되는구나. 노동의 어떤 그 집중도와 노동 생산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당신이 주 5일 동안 했던 업무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저는 거기에는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과도기적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사실은 순방향으로 그러니까 잘 진전되어 가는 거 이런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조금 전에 송현석 기자처럼 투잡 뛴다 이래버리면 주 4일제로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렇죠.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개인의 사정. 네, 개인의 사정.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주 5.5일제 하다가 주 5일제로 가면서 그때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정말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폈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혹시 김영미 대표 기억나세요? 그때 어땠는지? 그럼요. 그때 이미 제가 이제 PD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전국 경제
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죠. 그래서 5개 단체가 신문에 이제 막 대문짝만 이렇게 주 40시간에 반대한다 막 광고를 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일제 시행하고 이랬을 때는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올 거고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산성 하락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부작용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다. 뭐 수출하는 기업은 납기일에 못 맞출 것이며 뭐 이런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다 나왔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게 완전히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이게 1953년에 제정이 된 건데 일일 8시간 주 6일제 48시간. 그래서 48시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주일에 일하는 게 너무 뭐 무슨 바이블처럼 자리하고 있다가 쉬어보니까 능률도 오르고 또 우리가 그때보다 더 잘 살아요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주 5일제가 정착한 걸 보면 4일제도 잘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선진국과 우리가 같은 상황은 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결국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직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절대 저는 주 4일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네, 절대 아니에요. 네.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주 4일제 해서 이제 3일을 쉬고 나면 뭔가 리프레시도 되고 에너지도 생겨서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월요일병이 있는 겁니까? 우리 이틀 쉬고 나가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주 2일 일해도 월요일병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네. 다 피곤하고 아니 노는 게 좋지. 저 뭐 뽀로로 아니래도 우리 다 노는 게 좋지. 그럼요. 일하는 거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을 언제까지 제가 끝내지라고 하는 거죠. 그 여행 작가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MBC에도 많이 출연했던 한 번이 진짜 사담을 나누다가 제가 직업이 너무 좋으세요. 철마다 좋은데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걸로 돈을 버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분의 돌아온 답변이 명언이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일도 직업이 되는 순간에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쉬든 사흘을 쉬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스트레스라니까. 월요일병은 뭐 주 어쩔 수 4일때 주 3일때 다 똑같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네. 토요일 오전 근무할 때 보면 그때는 회식 문화가 거의 뭐 지배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금요일에 부어라 마셔라. 회식한 다음에 다음 날 와가지고 그냥 자리 보전 4시간만 하면 자잖아요. 이제 출근 도장 찍고 어디가 다른 데 있다가 딱 나가서 그때 그래서 노래도 있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죠? 그게 그 근데 뜻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 그런 뜻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줄 알았네. 활기가 도는 건 토요일 오후에 활기가 도는. 네. 요즘엔 불금으로 바뀌었네. 그렇죠. 금요일인데. 주 5일 근무제의 가장 큰 문화 변화가 불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주 4일이면 이제 불목이 생기는 걸까요?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좀 그 딱 좁히면 네.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환경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드라마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드라마 미생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그게 이제 2014년에 종영한 드라마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이 주인공 장그래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사무실 전등 끄고 퇴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그 쓸쓸한 데서 불을 탁 끄고 나가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뭐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뭐 연장 야간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나와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뭐 주인공뿐만 아니라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미생이 방영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연간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2023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연 1,874시간으로 연간 300시간 이상 가까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장 노동 시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항상 OECD 뭐 멕시코 같이 1, 2위를 다투는 나라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 4일제 도입이 가장 절실한 나라는 대한민국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주 4일제가 도입이 될 것이냐라는 전망은 또 별개의 영역이잖아요. 송영석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임금 혹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욕구, 이제 일한 시간 줄이면서 그리고 생산성의 우려가 높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이냐 이거든요. 사실 한국은 일자리가 그렇게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고 주 4일제 자체가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요. 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려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아까 그 해외처럼 나라가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일단 워라밸을 높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고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당장 근로시간부터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로시간 조절이라는 게 현재는 노동계 쪽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맞지만 이 주 4일제도 그렇고 사실 저출산 관련 논의로 훨씬 더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근로시간 양극화라는 사실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뭐 디지털이나 AI 도입도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4일제에 대한 도전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주 6일제가 도리어 부활을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주 6일제가 부활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삼성, 어머. SK 이런 데들이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역행이라고 보는 게 삼성그룹 임원진이 주말 출근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정말 재밌었는데 다음 달부터 일단 토요일마다 임원들을 회사에 소집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좋아 소집이지 나쁘게 말하면 집합입니다. 이건 집합이죠. 임원들 집합시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SK 이노베이션이 그럼 주말에 임원들 불러다 뭐하나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까. 그랬더니 전문가 강연, 워크숍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졸지 않을까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불러다가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오. 이게 이 SK 이노베이션 측 설명은 그래요. 임원들이 조직 간에 협업이나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중에 너무 바빠서 없으니까 토요일에 출근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평일의 연장선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SK 이노베이션 얘기고 SK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미 토요 회의를 부활을 시켰단 말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그러면 임원들만 하라고 그러죠. 네, 임원들만. 그럼 임원들이 이제 주말에 회사에 놀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 회의라도 하고 그러려면은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임원들이 직접 만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이 만들 거예요. 그럼 그 부하 직원들은 당장 토요일에는 임원이 아니니까 본인은 출근을 안 할지 몰라도 금요일에는 야근해야 될걸요? 어머. 아니면 금요일 날 내내 그거에 시달려야 될걸요? 근데 대기업마다 비상인 건 알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매출도 떨어지고 비상인 건 알겠는데 어떤 언론 인터뷰로 보니까 대기업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과 혜택은 계속 줄어들고 왜냐면은 이제 그 성과금 파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임원만 이렇게 압박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임원만 압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죠.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물론 사무직이나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직장에서 조금씩 유연 근무자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기 본위로 조정을 한다든지 좀 더 나가서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유연근무 형태가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은 주 4일제가 도입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바탕 시장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하나의 신호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생산직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퇴근 후에 카톡을 하고 계속 카톡으로 뭐 이거 알아봐 달라 이거 작성해 달라 해버리면 주 4일제가 아니라 주 3일제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양면이 다 있는 게 대한민국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제도가 일단 그 먼저 가고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문화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뒤따라가는 이런 양상이 좀 빚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도 주 4일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제도 개선 쪽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오히려 이걸 좀 그 가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세 분과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